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1일) 중국 증시가 5% 이상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32% 내린 3016.7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당 지수가 3,000선으로 주저앉은 것은 지난해 9월 30일 이후 처음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이날 2.4%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점점 낙폭을 줄이다가 장 마감을 30여 분 앞두고 4% 넘게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급락의 원인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4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재점화됐기 때문입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1일 중국 성장 둔화와 저유가 등 글로벌 리스크가 현재 미국 경제 전망에 미치는 최대의 우려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이날 애틀랜타 로터리 클럽에서 미국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 같은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이 없다면 미국 경제의 회복세는 순조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내 수요에 힘입어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2.5%까지 올라갈 것임을 낙관했지만 추후 금리 인상이 두 번 회의의 한 번 꼴보다 더 빨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조차도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유가가 12년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31달러 선으로 추락했습니다. 1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달러 75센트, 5.3% 폭락한 31달러 4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12월 5일 이후 12년 1개월여 만의 최저 가격입니다. 지난주 10.5% 폭락한 데 이어 6일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1일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유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10원을 넘어서면서 5년 6개월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1원 90전 오른 1209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1206원 10전에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9분경 1211원 5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10년 7월 19일에 1215원 60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원화 약세는 중국 증시 불안과 위안화 평가절하 영향,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중국이 어제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5%대로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어제 우리 코스피가 19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도 12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이에 미국과 유럽의 증시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마감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보시죠. 자, 뉴욕 증시 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0.09% 올랐습니다. 반면 나스닥이 홀로 0.1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어제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중국 증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0.7% 가까이 오르면서 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국제유가가 급락했고 바이오 업종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던 뉴욕 증시였지만요. 장 마감을 30분쯤 앞두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주요 증시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7% 가까이 내렸고요. 독일은 0.25% 내리면서 여전히 만선을 밑돌았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도 0.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폭락한 것에 역시 영향을 받았고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관련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 WTI가 5% 넘게 하락했고 게다가 제조업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구리 가격 역시 6년 내 최저 가격을 보였습니다. 이 증시가 역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간밤에 폭락했던 유가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정말 끝없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WTI가 5% 넘게 급락하면서 31.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2달러마저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2003년 12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주에 10.5% 폭락한 이후에 또다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급락했는데요. 6% 넘게 하락하면서 31.3달러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유가 폭락의 배경에는 중국 증시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졌고요. 게다가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감까지 불거지면서 수요 둔화에 대한 걱정이 커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공급 과잉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달러 강세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유가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가 어제 성인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중국이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어제 5.3% 내리면서 301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또다시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3000선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어제 2.4% 하락하면서 출발했던 상해종합지수, 장중에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나 싶더니 장 마감을 30분쯤 앞두고 다시금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전지수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6.6%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중시 하락을 이끈 것은 부진한 물가지표였습니다. 중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5.9% 하락하면서 4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입니다. 인민은행이 이틀째 위안화 가치를 절상했지만 증시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국의 하락 영향으로 대만 각권지수는 1.3%, 홍콩 항생지수는 2.5%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중국이 흔들리면서 같이 내렸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900선을 밑돌았는데요. 1.2% 가까이 내리면서 189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1900선을 밑도는 것은요, 지난 9월 8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스피 어제 출발부터 1900을 내어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였고 1900선을 회복하나 싶었는데요. 다시 막판에 1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하락하면서 그 불안감이 영향을 미친 데다가 4분기 기업 실적들의 우려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입니다. 코스닥도 1% 하락했습니다. 1.1% 내린 67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요. 장 초반에는 코스피에 비해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이 오후장 들어 낙폭을 키워가면서 결국 1%대 내림세를 보인 것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하락을 부추긴 것은 바로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졌고요. 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10원 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국인의 자금 이탈 우려감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1원 70전 급등하면서 1210원을 눈앞에 둔 1209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좀 섬세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5%대 급락을 했고 유가가 또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31달러 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어제 글로벌 증시 리뷰부터 먼저 자세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하락을 올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고요. 저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해 연말부터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 좀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강태공의 투자 전략, 이런 비율을 들어가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이 또한 속상하고 그렇죠? 불안하고 그러네요. 박앵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하고 불안한 게 뭘까요? 개인 투자분들을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요? 자, 언제 유가 하락이 그칠지 그리고 중국 증시가 언제 안정화될 것인지가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야지 좀 우리 코스피도 같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그렇죠. 예, 잘 짚어주셨네요. 지금 가장 불안한 두 가지 이슈, 커다란 이슈가 그렇죠. 하나죠. 유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시장의 불안감 언제 해소될 것이냐.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국내 시장의 상승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해답은 나왔네요. 이 두 가지가 언제 안정화되느냐를 판단해 봄으로써 국내 주식 투자 전략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백왕급 가서 일반 투자 개인 투자자분들 대신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이 두 가지 해결책을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부터 한번 보죠. 전일 전 세계 시장, 국내 시장을 포함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의 그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아주 널뛰기 장세, 광안로에서 춘향이가 널뛰기 하는 거 맨키로, 그네 타는 거 맨키로 아주 급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국 시장의 불안감이 미국 시장에서 더 이상 이제 악재가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내비쳤다는데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우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기염을 토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3% 크지는 않습니다만 52포인트가 상승한 가운데 16,398포인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시장은 그러나 반면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0.1%가 하락했어요. 5.64포인트가 하락한 가운데 다우는 4,637포인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도 이제 더 이상 유가라든지 중국 시장의 불안감이 미국 시장을 더 이상 급락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 물론 주가라는 것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바닥을 두 번 찍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바닥을 찍냐. 더 이상 빠질 것이 없는 밑으로 가격의 바닥을 1차적으로 찍고 가격의 바닥을 찍은 다음에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상승할 건지의 알아보는 기간 조정. 다시 말해서 가격의 바닥과 기간의 바닥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지만 주식시장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장은 두 번째 기간의 바닥은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요. 가격의 바닥을 언제 찍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의 바닥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았느냐 하는 시장의 흐름을 미국 시장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다는 점이죠. 자, 다시 비유해 준다면 우리가 요즘 들어서는 전기 밥통에다가 전자밥통에다 밥을 하지만 예전에는 불을 떼서 밥을 하셨죠. 연탄 뿌리던 장작 뿌리던 여러 가지 가스 뿌리던 간에. 그런데 어머니들 밥 하시는 거 보시면 처음에 센 불로다가 밥을 해요. 밥이 어느 정도 익을까 싶으면 불을 줄이죠. 그래서 뜸을 들입니다. 그런 과정처럼 지금의 주식시장이 그렇죠. 언제 불을 끌까를 그걸 탐지해보는 가격의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확연히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다우존스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미 추세가 이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바닥을 찍을지 여부도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물론 제가 옆에 가로 횡선으로 1차 지지선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16,000포인트대 16,000포인트대 초반이에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16,000포인트대 초반은 지난해죠. 지난해 찍었던 저점, 지난해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두 달간에 걸쳐서 찍었던 그 지선대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1차 지지선 때 근접하자 낙폭이 과대되니까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십장의 양복을 보였다는 점이죠. 물론 여기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자막에도 제시해드렸습니다만 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하락은 오히려 급락은 단기 매수권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주력 배팅을 자제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유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예외는 아니죠. 더군다나 미국 시장보다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 중국 시장의 영향을 미국보다는 유럽 시장이 더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영국이 0.6%, 독일이 0.2%, 프랑스가 0.49%가 하락하는. 그러니까 유럽 주요국 시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장이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유럽 증시가 하락한 이유도 역시 두 가지죠. 우리 앵커께서도 모두에 언급해 주셨다시피 첫째, 유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WTI 유가가 31불대까지 떨어졌어요. WTI가 31불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 2003년도 이후, 2003년 12월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16년이니까 뭐 한 12년, 13년 만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그리고 브렌트 유도 역시 31달러대로 32불이 붕괴됐고 우리가 많이 수입한 두바이는 30불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7불 86센트까지 두바이유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죠. 이는 유가의 하락이 그대로 유럽 증시에 직격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중국 시장의 급락 또한 유럽 증시를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주들과 원재재 관련주들이 하락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유럽의 대표주자 독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일 시장은 언제까지 하락할 것이냐 한번 살펴보죠. 독일 닥지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역시 하락 기조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가격의 바닥을 찍는 첫 번째죠. 가격의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한번 차트 한번 보십시오. 독일 닥스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요. 전형적인 하락의 3파, 1파, 2파. 보통 하락은 3번 하락한다고 하죠. 마지막 3파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추가 하락은 지지선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일체적으로 하락 기조의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지지선대 근접하기 때문에 반등면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중국 시장 한번 보죠. 어제 중국 시장도 참 무차별 폭격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중국 시장 모든 게 다 무서워요. 중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계도 무섭고요. 국민성도 무섭고요.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자, 이 중국 시장이 그나마 위안이 됐었죠. 지난해까지는. 그런데 오히려 올해 들어서 이 중국 시장 위안화의 급락을 필두로 해서 위안화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무려 10%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요. 어제장에서도 5%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증시가 아주 엄동설환입니다. 요즘 들어서 국내 날씨도 아주 어제부터 굉장히 추워지고 있죠.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다 이런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은 이 엄동설한 맹추위가 좀 물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중국 시장이 예외가 아닙니다. 거의 중국 투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올해 들어서 지난 4일과 7일날 서킷 브레이크가 2번 연속 발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공포심리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종합지수도 역시 급락을 하는 5.33%가 하락한 가운데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더 공포 분위기인데요. 더군다나 이 중국 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이유는 정부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그 증시 부양책을 내놨죠. 지난주 신주 발행을 조정하겠다. 발행 조건을.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 절상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고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이게 좀 약하다는 얘기죠. 가만히 보면은요. 이 중국 시장의 최근 우려감이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디플레이션 우려감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차이점이 물가죠. 물가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경기가 추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면 지난해 8월과 비슷한 양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차후적으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 가능성이 더욱더 짙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도 미국과 유럽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종합지수도 결국에는 어때요? 지난해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찍었던 그 저점 지선 라인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어제장에서 종가상으로 밀리면서 5%가 넘는 급락세를 보면서 반등을 못했지만 오늘은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지수한테 딱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중국 시장도 추세 이탈입니다. 단기 반등만이 가능한 국면이기는 하나 이제 반등 국면에 침입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그렇죠? 에너지주와 중권주가 하락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로 인해서 5%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 추세 이탈이다 이거죠. 근데 이미 이 예고된 이탈이었고 이제 지선대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주 중에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을 일단락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다우지수가 반등한 것을 봤을 때 유가가 이제는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 역시 이제는 반등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 보면서 한없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증시에 또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을 텐데요. 어떤 점에 특히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본다 해도 내일 모레 금통위가 열리죠. 14일 날 열립니다. 14일이 제가 목요일이죠. 자, 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느냐 상승하느냐 이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합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는 한 3.1%대 그리고 일부 경제연구소에서 3%대는 유지할 것이다 하는 전망에 나오고 있는데 과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대를 그대로 유지하느냐의 여부 아니면 2%대로 다시 수정하느냐의 여부 이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본다면 자 그리고 미국으로 본다면 자 미국이날 13일 날 내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리고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 내일 모레 되겠죠. 미국은 이 13일 날 페드 미국 중앙은행이죠. 이 페드에서 베이지북을 발표합니다. 왜 베이지북이냐 하는 것인데 그 발표하는 책자의 표지가 베이지색이라고 해서 베이지북이라고 한답니다. 네, 이 베이지북을 발표하는데 이 베이지북에서 경기 동향 보고를 합니다. 그럼 미국 향후의 경기를 어떻게 중앙은행에서는 판단하고 있느냐의 여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달 말 26, 27일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과연 이 FOMC 회의에서 미국 금리 결정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자 다음으로 중국입니다. 중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13일 날 중국 12월 그 수출입 지수가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과연 중국 경기가 진짜 나빴냐 지난해 12월 달에 그것은 이제 발표가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13일 날 발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 GDP 증가율이 발표됩니다.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과연 얼마나 증가되는지 여부 한번 같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옴에 따라 영업이익이 7조 원이 붕괴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급락이 국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죠. 미국은 알코올을 필두로 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도래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실적이 악화되느냐 여부 이거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아울러 이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국내 시장 전일 동향 같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국내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죠. 네, 어제 국내 시장도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900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국내 시장도 1900선이 붕괴됨에 따라 완전히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감마저 들고 있는 최근 중국 시장의 하락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 우리나라도 중국 시장과 같은 급락을 보이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불안감이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역시 국내 시장의 그 하락 요인도 유가와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끝모를 유가의 하락, 그리고 끝모를 중국 시장의 하락이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직격탄이 되는, 여기에다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은 제가 여러분께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외국인들이 어제도 매도하면서 올해 들어 3일 연속 매도입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언제 막 그치겠습니까?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보십시오라는 말씀드렸죠. 원달러 환율이 얼마야? 1209원. 와, 1200원대를 돌파한 것이 지난 2010년도인가요? 그 이후 5년여 만입니다. 횟수는 6년 만에.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보인다면 주가의 상승을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 차트 한번 보죠. 원달러 환율 동향 한번 보시면 이게 주식 차트면 얼마 좋겠습니까? 이게 개별 종목 차트면 얼마 좋겠어요? 고공행진입니다. 전형적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치고 가는 하늘을 뚫을 기세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종가가 1209원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 원달러 환율 동향과 주가의 차트는 역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여러분 보고 계신 것이 원달러 환율 동향의 차트인데 어때요? 전형적인 산뜻 패턴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주식시장 못 갑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 계속해서 주식 면밀한 검토, 환율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주식시장 배팅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일 국내 시장도 예외 없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1%대 하락을 하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불안감으로 야기되고 있고, 환율 동향 또한 불안감을 야기시켜주고 있다. 다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가 이제 일단락됐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입니다. 자, 지난해 28일까지 배당을 받기 위한 배당 매수세가 유입됐죠. 약 2조 원대가 유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한 1조 5천억 원대죠. 자, 어제까지 1조 2천억 원대의 국내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28일 이후에. 그러면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있을 옵션 만기, 그죠? 금통위 하면서 옵션 만기가 있죠. 1월 달은 선물 만기와 동시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은 적습니다만 어쨌든 14일 날이 옵션 만기입니다. 이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 매도 나올 물량이 한 7천억 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기관 투자가의 매도 물량은 이번 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발맞춰서 본다면 전일 국내 시장의 조정 양상은 어제 중국 시장의 막판 급락, 유가의 저점 갱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점이죠. 그렇다면 국내 시장 오늘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기관의 매도가 일단 일단락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반등도 좀 가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외국인의 매도는 사실 환율 상승과 더불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 일단은 상승 추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떤 조건이 조금 더 필요할까요? 환율 안정화는 다른 건 없겠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또 선진국도 아니고요. 그렇죠? 거의 중국 위안화와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너무 속상합니다. 사실 이게 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건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가 IMF 들어갈 때 전 세계 시장은 상승하는 우리나라 시장만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경제 구조가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달러와 보유 달러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 연동돼서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 더군다나 요즘 또 대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져. 정치적인 불안감. 이 김정은 이 친구 30대 초반밖에 안 된 친구가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건지 무식한 건지 참 깝깝합니다. 어떤 이런 컨트리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동향이 상승하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불안감으로 야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어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지수의 하락을 저지시키는 모습을 보였죠. 이제 엔화가 더 이상 엔화의 약세가 일정 정도로 저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 관련주 중에 대표주자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원화 가치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죠. 정치적인 안정감, 기업의 실적 보조, 그리고 수출입 구조의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정치적인 안정, 이것 또한 좌시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 4월에 또 총선이 있죠. 이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선심성 정책을 포함한 이 국내 여당과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동향,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당연은 어떤 단순한 논리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거의 근간은 뭐겠습니까? 신뢰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죠. 인간 간의 신뢰로 인해서 직원이 인사가 만사라는 말 있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그 정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안정감을 외국인 투자가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동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최근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동향의 급격한 상승은 그만큼 국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정부에서 이제는 위안화 가치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외환 당국에서도 1,2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한 국내 외환 시장을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북한의 도발과 더불어서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경제 안정화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이 또한 환율 동향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원달러 환율 동향,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원달러 동향, 환율이 급격한 상승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외 경제뿐 아니라 이 정치적인 안정도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가 지금 1900선까지 하회한 상황인데요. 오늘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저가 매수를 해도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조금 전에 이사님께서 주력 베팅은 조금 자제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매수 전략은 언제쯤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죠. 가만히 보면은요, 주식 투자를 저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 투자 입문한 지가 거의 30년이 가까워오는데, 가만히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역시 참을 줄 아는 자가 수익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참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 참 여성분들이 어려운 세상을 살았죠. 그래서 참을 일자 세계를 꼭 명심하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주식도 참을 일자 세계면은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최저점에서 살라는 욕심을 버리고 내가 최고점에서 팔겠다는 욕심을 버려라. 지표상으로 보면요, 종합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중간에 저점,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점 딱 찍고 고점 딱 찍고요. 그 차가 뭐 많은 것은 상한가 폭이 넘는, 지금은 상한가 폭이 30%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60%가 하루 변동폭이 있죠. 하한가에서 상한가 간다면. 뭐 그런 경우는 적다 하더라도 역시 저점과 고점 보면 10%, 20%가 넘는 변동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수익이 나겠지,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생각입니다. 지금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디서 바닥을 찍을지, 제가 그것을 알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방송 안 해드리죠. 광화문 앞에서 아마 이 밑에 천막 치고 있어도 제가 재벌이 됐을 겁니다. 그런 능력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걸 맞추려고 생각한다는 자체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달의 저점, 그리고 12월 달의 저점이 올 1월 달에 다시 붕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형적인 약세 패턴이에요. 고점도 계속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추세 이탈이죠. 지난해 연말부터 제가 현금 비중을 높이자 하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000포인트가 데드라인이다. 결국 2000포인트를 살짝 지난해 연말에 돌파를 했습니다. 결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어디서 하락이 멈출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900선 이하로 내려간다면, 제가 1800포인트 중반까지도 생각하라는 말씀 드렸죠. 근데 1900이 붕괴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1850선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자, 추가 하락 가능성이 10% 이내일 때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또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10%는 더 상승할 수 있어 할 때 분할해서 매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900선이 붕괴된 상태에서 여기서 10%가 하락한다면 얼마죠? 190포인트죠. 1900이니까 10%면. 그럼 여기서 190% 이상 더 이상은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럼 지금부터 이 금액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제가 모두에도 언급해드렸습니다. 주가의 바닥은 두 번 찍는다.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바닥을 찍고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의 바닥을 찍어야 된다. 그럼 지금은 가격의 바닥을 찍으러 가는 과정입니다. 이 가격의 바닥도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자,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드렸어요. 급락을 보인다면 이건 단기 매수에 좋다. 그리고 짧게 끊어쳐라. 끝까지 먹으려고 하지 마라. 수익이 나면 수저로 빼고 수익이 나면 팔아라. 근데 이것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열중샷하고 지켜보고 있어라.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때 진짜 들어가면 돈을 먹겠어. 그런 때가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때 참 묘하게도 어때요? 주머니에 보면은 주머니를 뒤지면 먼지만 풀풀 날려요. 그러니까 총알이 없다는 거죠. 자금이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쐈기 때문에 미리.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상승장에서도 항상 현금 비중은 30% 갖고 있어라. 현금은 상승장이나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하락할 때 매도할 필요는 없죠. 오늘 하락한다면 반등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한다면 그렇죠? 열중셔. 반등을 준다? 예, 여전히 매도입니다. 적어도 현금 비중은 50% 이상 유지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고 이미 현금 비중을 확보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하락할 때 예, 매수했다가 짧게 끊어치는. 근데 꼭 수익이 나서 짧게 끊어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봐도 단기 매매라는 말씀 이미 드렸죠. 지금은 당일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 사는 것은 오늘 파는. 적어도 아무리 길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1박 2일을 넘지 않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이 예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뭘 사면 좋겠습니까? 최대의 관심거리죠. 보유 종목, 매수 관심 종목은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요, 지금의 대사는 어때요? 예, 제약 바이오입니다. 매수한다면 제약 바이오를 저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또 전기차 관련 이것이 테마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반등권에 들어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관련, 유통,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게임과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만이 축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업종별로 대세 상승 면에서는 먼저 가는 놈 있으면 뒤따르는 놈 이렇게 일진이 있으면 이진 이렇게 같이 가는데 최근 같은 이런 혼조 불안한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종목별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업종 테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업종에서도 가는 놈이 있고 못 가는 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여러분에게 이 종목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승에서는 이 종목 사세요. 참고 기다리면 올라오니까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수들만이 매매가 가능한 장이다. 그래서 초보 투자분들은 역시 열중슛 하면서 한번 지켜보는 어디로 가는지 나는 한번 지켜볼라 한다 하는 그런 인내심을 기르는 그런 전략이 한층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현금 50% 비중 두시고 당일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당일 매매가 어려운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명쾌한 이야기 들어봤네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간 선물 시장 마감 상황을 통해서 오늘장 시초가 예상해보고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야간 선물 마감 시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예, 어제 야간 선물 시장은 거의 이제 정규 시장 대비랑 똑같은 231.75 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 부분은 어제 지수 대비랑 똑같은 1894에서 1900포인트 사이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개인은 어제 약 한 11계약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168계약 정도를 순매도 기간만 나홀로 어제, 매수세로 전환이 돼서 165계약 정도를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정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좀 많이 뺐던 점, 지수 선물 대비로 좀 많이 빼면서 또 야간 선물까지 좀 많이 뺐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연이은, 방송을 말씀을 드렸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앞으로 선물 쪽,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내일 모레 14일 날이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때 또 나올 수 있는 매물대로 또 우리가 조금 대비를 구상을 좀 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이런 내용 쪽에 본다면 아마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좀 우리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아마 큰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 외국인의 매도를 대비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는 어떻게 예상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오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뭐 시초가는 뭐 지금 어제 1894포인트에서 이제 그 1900이 깨지면서 일단은 그 마감을 했는데, 일단 오늘 저는 시초가를 이 아래 정도보다 좀 더 볼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한 1895에서 1900포인트로 시초가를 예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선물지수 대비로 본다면 한 231에서 231.20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제 보합서랍에도 같은 그 콘덴코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꼭 231.75에서 끝나야 1894 정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콘텐츠와 베이스의 그 부담적인 숫자적으로 본다고 하면 약간 부담적인 요소가 플러스가 될 수 있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냐에 따라서 또 선물 지수가 231에서 231.20 정도 또는 좀 높게 잡으면 50까지도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일단 시초가를 좀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 증시 여파에 따라서 뭐 국내 증시도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만은, 일단은 뭐 1월 11일 저점 구간인 오늘 기준으로 11일 기준으로 좀 본다고 하면 15년도 9월 저점 구간을 하향 이탈을 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내용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에 따라서 선물 지수를 225, 지금 대비보다 약 한 7 정도, 선물 지수가 7 정도, 그러면 일단은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하면 약 한 1880포인트입니다. 이 자리까지가 만약에 전저점 자리까지가 이제 깨진다고 하면 아마 52주 신저가가 어제 속출을 했죠. 아마 더 이상 많은 종목들이 당분간 52주 신저가가 속출을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밴드의 상가, 제가 볼 때는 1830포인트에서 1850포인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선물지수로 환산을 하면 2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하향 이탈로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225라는 선물지수가 만약에 하향 이탈을 한 번 더 깨진다, 그럼 2차로 우리가 지지를 약 한 선물로 216.50에서 216.90 정도까지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한 20까지도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열어놓고 대응 전략을 구사를 하실 때 이 부분이 바로 1800포인트다. 이렇게 해서 전저점 구간이죠. 그래서 코스피의 전저점 구간까지도 한번 예상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작년 뭐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지만, 선물 차트 한번 우리가 보시면서,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잠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24일이죠. 5일 이동평균선이 딱 정확히 깨진 구간이 12월 24일이거든요. 그럼 그 구간을 고점 대비로 두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1파부터 5파까지 상승을 봤을 때 하락 구간도 지금 5파가 형성이 되거든요. 벌써 지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거는요, 지금 구간에서 지금 5파, 3파, 올라갈 때는 5파동을 위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3파동에 의해서 내려간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기술적 분석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파동 이론으로의 어떤 단순화 기초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지금 파동으로 본다고 하면 엘리어트 파동에 의해서 지금 5파 하락 이동이 지금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내일 단기적인 상승 구간은 올 수 있다죠. 단기적인 상승은 뭐냐? 옵션 만기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먼저 볼 수 있는 물량이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옵션 만기 목요일날 대기 물량이 약 7천억에서 약 8천억 정도로 지금 기관에서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유가, 제가 지금 유가도 지금 어제 새벽 한 3시까지 좀 지켜봤는데 30불까지도 깨질 뻔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 환율, 중국 지수, 내적인 변수가 압박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1200원을 돌파를 했어요. 어제 1209원, 8원에 마감을 했는데 5년 6개월 이후에 지금 최고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1300원, 1400원 그거 갈 수 있다는 뭐 또
증권 전문가들, 또 전문가들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 이상까지 바라보지는 않고요. 그러면 지금 선물지수의 단기적인 파동에 의해서 단기적인 상승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지금 이 말씀을 왜 내놓냐? 바로 만기일 부분에 나올 수 있는 물량.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포인트 꼭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꼭 한번 염두를 기억을 해주셔야 될 대목이 바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오늘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파동 이론에 의한 단기적인 상승 구성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 11일 정기시장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4,177억 정도의 지금 매도 물량, 현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1,221계약 정도를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 살펴본다면 프로그램에서는 차익 거래는 소폭 매수를 했지만 비차익 거래에서는 매도를 보였어요. 지지난주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차익 거래는 매도, 비차익 거래는 매수 이렇게 지금 전환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 지금 프로그램을 놓고 본다고 하면 2,534억 정도가 지금 순매도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과거 이 쇼크 국면에서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지금 자산 비율이죠. PBR을 봤을 때 뭐 1배 수준이다. 그래서 1,880포인트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일단 우리가 아무리 단기적인 상승의 어떤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은 체크 포인트 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환율이 1,200원에 간다고 해서 수출주 그리고 뭐 화장품 있죠. 자동차 있죠. IT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이거는 수출가 좋아진다는 판단은 섣부른 예측일 뿐 국내 증시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환율에 의해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는 수준이다. 그래서 아무리 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뭐 고공행진을 한다고 해도 결코 좋게만 우리가 보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뭐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현물로 좀 본다고 하면 뭐 당연히 지금 저뿐만이 아닌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신 뭐 실적 개선주에 좀 담궈보자 아니면 현금을 보유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일단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실적 쪽으로 한번 가시고요. 현금 보유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코덱스, 레버러지 쪽이나 아니면 ETF 쪽으로도 한번 포지션 잡아서 과감한 투자가 19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갔을 때 또 한번 여기서 또 우리가 뭐 과거로 해서 뭐 1600대, 1600대까지 올 수 있다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삼성전자가 또 80만원대, 50만원대도 와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 국내 증시에서 상장된 기업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한 포지션을 두고 이 부분에서도 한번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그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투자 되신 하루 전략 구성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 구성까지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득코의 상하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득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19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의 매도도 강해졌고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제 멘토님께서 새로 제시해 주신 전자결제주 한국정보인증이 말씀하시고 나서 어제 장중 5%나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변동성도 참 크고 어려운 시장인데요. 오늘도 섬세한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뭐 어제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수 말씀드렸던 대로 5일선에 대한 안착보다는 바로 또 흘러내리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상당히 좀 강해졌던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1900선이 이탈된 채로 지금 마감을 하게 되면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 이상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들. 자, 일단 뭐 기관들의 매수 수량도 현재 좀 낮아지게 되면서 일단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기관 매수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글쎄요, 일단 뭐 서서히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지속적으로 좀 지수가 5일선에 대한 안착을 지금 못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지수도 그렇고 지수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증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는 셀트리온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이 아니었으면은 일단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카카오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저점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역시나 오후장부터 힘이 딸리게 되면서 제가 봤을 적에는 67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한번 이탈하게 된다면 상당히 한번 좀 출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시기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한 번쯤 차익 실현이 매물들이 쏟아질 때 그때부터 서서히 코스닥 지수도 하락의 과정들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또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급락 마감이 좀 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특징적인 어떤 상황이 마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상황 없이 마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면서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현재 구간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권이 되겠죠. 무조건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셔야지 현재 구간에서 장기 투자한답시고 3개월, 6개월 보고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좀 미련한 큰 손실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국 이제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를 한번 돌파한 상황이지만은 역시나 한미약품은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4%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5일선을 한번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다면은 서서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제약바이오 섹터의 힘이 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섹터별 순환매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어제 한국 정보 인증을 포함해서 기타 전자결제 관련들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어제 이제 기타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국 전자 정보 인증은 어제 장중에 한 5% 정도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5% 넘게 상승세가 좀 나왔지만은 일단은 매물벽에 맞고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 일단은 서서히 고점 라인들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난 상황에서 테마성 재료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전일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은행 관련된 이슈, 그리고 저도 현재 뭐 갤럭시 S6 엣지폰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결제를 할 때 지문인식으로 현재 결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정보인증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바로 또 적용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삼성페이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도전장을 지금 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바닥 대비 한 20% 정도는 상승 가능한 그런 영역대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섹터별 순환매가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화장품 관련된 섹터도 서서히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올랐던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하지만 오후장에는 다시 한번 꺾이게 됐던 그런 상황들. 일단 뭐 코리아나를 포함해서 개인들을 상당히 좀 피비린내, 냄새를 진동하게 만들었던 삼성 LNS, 그리고 한국 화장품 관련주, 일단은 이런 종목들, 섹터, 화장품 관련된 섹터도 고점 대비 지금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에서 3월에 5일인가요? 3월 5일 정도인가요? 전인대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개막을 하게 되죠. 전인대가 개막을 하게 된다면은 중국 관련된 섹터가 종목들 한 번쯤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조정 시마다 화장품 관련 섹터라든지 뭐 저출산 관련돼서 중국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전임대 관련 섹터들도 한 번씩 3월에 어차피 재료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씩들 체크를 좀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지수 어제의 저점을 이탈하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전저점을 사실 이제 이탈은 하지 않게 되면서 1870포인트는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누차 강조를 드리는 것이, 주식을 할 때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계단식 하락으로 바닥을 길 때는 5일선에 대한 안착이 중요한 매매 패턴의 변화로서 인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일선에 대한 안착 여부만 중요하게 보시고, 자, 특히나 코스닥 지수는 고점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외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지수 조정 시마다 섹터 배수남매, 트레이딩 관점이 됐던 재료성 롱런 관점이 됐던 누정시 매수 관점을 보셔서 포트를 한 번씩 변경하시는 전략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자, 대형주들의 흐름 또한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서 봐야겠죠. 일단은 전저점이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5일선 안착이 된다면은 사실상 낙폭 과대했던 대형주들, 사실 지금 매수해서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어제 뭐 바닥권에서 한번 치고 올라갔던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5일선 안착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대형주들 수산매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1등주 위주로 관심 가져보시면서, 자, 코스닥은 697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매력 있는 자리는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조금 더 일단 보수적인 접근 방식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장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 위주로 가야 된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 제약바이오주 후반 약세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규 접근 자제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발 증시와이드 1부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헤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어제 갑자기 다가온 추위에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기온도 더 내려간 데다 찬바람도 여전한데요. 맑은 하늘에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울릉도 독도는 해기차로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오후 한때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도 영하 9도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10도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낮에도 중부지방 중심으로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가장 따뜻한 옷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맑은 날이 이어질수록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가운데 오늘도 바람이 셀 것으로 보여서 불이 번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전국 대부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충남과 호남,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로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고 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인천 영하 1도, 수원, 대전 0도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세 불 조심하시고요. 속초 4도, 울진 6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고 충남과 호남,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광주 2도, 대구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남해와 동해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해상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전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3,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도 영하의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동해안과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눈이 내리겠고 충청, 이남, 서해안은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